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각종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시장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이끄는 공인중개사들의 대표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료 회원 수가 10만 5천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제 1986년도에 이제 최초로 설립이 됐고, 네.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약간 10만 6천의 공인중개사로만 가입이 된 그런 대규모 최고의 전문가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한 그 일은 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래 시장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질서 유지의 최우선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은입니다. 이 23번에 걸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투기 근절, 집값 상승 이걸 막겠다는 것인데 시장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규제 정책이 무려 23번씩이나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아직도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늘 강력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네. 사실 저희 부동산 중개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출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책이 가중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업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몸소 느끼고 네.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정부가 갭 투자 차단을 중점으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이어서 바로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7.10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이후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정말 6.17 7.10 대책은 상당히 강력한 대책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쪽이 진앙지가 되었고 외곽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파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갭 투자라든지 법인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원초를 근절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이 6.17, 7.10의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그 대책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정말 앞을 가늠하기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이 공급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막겠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는 듯한 반응은 나오고 있나요? 그동안에 이제 규제 정책의 일본도에서 네.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 정책을 이제 최초로 내놓은 그 대책이 8.4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에 지금 당정에 여러 가지 효과는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 집값 안정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이제 어떤 숫자보다도 정말 시장이 원하는 곳에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얼마큼 잘 공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향후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집값의 어떤 변동에 그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최근 임대차 3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월세 시장의 분위기는 언제 어떤가요? 취지를 보면 임대인들의 어떤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2+2, 이제 5%가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년치, 4년치를 한 번에 이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이제 부담도 있고 또 현장에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중개
부동산 그 전세 시장이 뭐 세계에서 좀 유일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시장이 그동안에 우리 그 주택 공급 쪽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줬고 정말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뭐 추후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전세 시장이 뭐 급속하게 월세 시장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뭐 향후 그런 문제 쪽은 향후 좀 잘 예의주시해서 뭐 정부에서도 적절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인중개사로 인생 2막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원래 염전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게 됐나요?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하다가 네. 뭐 우연찮은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네. 사실 이제 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볼 때는 뭐 그 거래 가격이라든지 네. 뭐 이런 조건을 가장 중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동산은 뭐 거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무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뭐 제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취지로 해서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공부를 한 것이 뭐 지금의 네. 업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시작으로 협회장이 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도 현장에서 이제 한 25년 정도의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국가에서 공인한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뭐 전문가면서도 세무사나 법무사나 뭐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전문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가 쪽을 보면 전문가들의 별도의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인중개사는 제가 자격사법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어떤 그 노력 끝에 천심한 끝에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공인중개법 제가 독립된 법을 가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어도 뭐 업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또 저희가 받는 그 용역의 대가도 수수료가 아닌 중개 보수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정말 오래도록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부동산 거래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최고 전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시니까 네. 우리가 집을 사고 팔거나 또 전월세를 계약할 때 꼭 챙겨야 될, 꼭 잊어서는 안 될 팁 소개 좀 해주시죠. 부동산 거래는 네. 반드시 주변에 있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잘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춰주겠지만 우리 그 고객들도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열람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등기부등본은 누구라도 사실 요새 그 인터넷이 발달에 대해서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세입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확정일자 어떻게 보면 이게 생소한 것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전입이라든지 주소 이전이라든지 또 입주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맞아질 때 나름대로 권리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점을 좀 꼼꼼히 새겨둘 좀 필요가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거래를 하면서도 현장 임장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뭐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쪽을 본인이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부동산 중개 시장을 혁신하다입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스마트폰으로 매물도 검색하고 전월세도
찾아볼 수가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면 뭐 전국적으로 보면 뭐 그 한 250개 정도의 각종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저희 협회가 운영하는 정말 공인중개사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이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전국에 있는 뭐 아파트, 토지, 공장 모든 그걸 망라한 그런 물건이 실시간적으로 정말 진성 매물이 거기에 잘 네. 올라와 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도 사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부동산 거래는 아무래도 큰 돈이 오가고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립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보면 상당히 아직도 자격을 가지지 않는 무등록이라든지 무자격서가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시장을 뭐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정말 무등록, 무허가 뭐 이런 것을 좀 발본색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 협회도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질서를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불법 부동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쪽에 하나는 정말 저희 협회 쪽에 나름대로 자정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렇다고 하면 저희 협회가 높은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이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이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고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어떠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제 중년고시라고들 했습니다. 네. 뭐 보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향후에 좀 이렇게 이제 그 직장에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중개업을 좀 이렇게 진출해봐야겠다. 중년고시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중개사 어떤 뭐 청년고시 열풍도 불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졌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중개업계에 대한 패러다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한편은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모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회장으로서 이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상당히 아주 과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난해 말까지 공인중개사 합격생이 14만 35명 아주 거대하죠. 뭐 그 인원을 따지면 인구 115명당 한 명이 공인중개사다라고 할 만큼 자격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남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인중개사 업계를 발전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질적인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격 시험에 대한 제한. 저는 반드시 이 수급 조절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 평가 쪽에 그런 쪽의 시험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열망하고 가장 바라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고 최고의 전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꿈꾸는 내 집 마련. 하루빨리 집값이 안정돼서 모든 국민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돈이 드는 만큼 부동산 거래할 땐 신중해야 하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은수의 노다지 123번째 시간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잠만 잘 자도 우리 몸에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은
체온 조절, 세포 복구, 기억 조절과 같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간 잠을 충분히 못 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비만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을 가장 잘 자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 3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반신욕이나 족욕하기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에서 2도 내려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서 잠이 들기 쉽다고 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 약 40도 온수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했다가 잠들 때쯤이면 신체의 온도가 낮아져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잠자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나에게 맞는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구부러져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또 코골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자신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높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한 베개의 위치는 뒤통수와 어깨 사이에 놓여야 하는데요. 베개폭도 어깨폭보다 긴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자는 법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잠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네. 이럴 때 낮잠을 자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또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은 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꼭 낮잠을 자야 한다면 약 15분 정도 짧게 자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고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데 네. 먹는 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이 먹는 게 큰 영향을 주는데요.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야식을 좋아하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지나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주무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잠자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자야 건강에 좋을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죠. 적정 수면 시간은 어른, 성인의 경우 7시간 내지 8시간, 청소년은 9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고 낮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컨디션이다라고 느껴지면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이곳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양국 간 무역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해줄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까지 출범했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주요 국가이기도 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김용구 회장, 김창건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세계 5위의 면화 수출국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 2000년 이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를 넘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실크로드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의 주요 국가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김용구 회장, 김창건 부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이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를 설립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왜 설립을 하셨나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주 교류 및 네. 투자에 관한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20년 4월 2일자로 네. 통상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앙아시아의 푸른 별,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나라이고 왜 우즈베키스탄과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아직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네. 국가입니다. 구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국가 중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한 국가입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또 우리 그 고려인들이 한 20만 네. 정도 살고 계시는 그런 나라고, 특히나 또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한류에 대한 열풍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되게 뜨거운 그런 나라고, 또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의 중심 네. 국가인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2017년 신정부 들어서 과감한 개혁 개방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우즈베키스탄은 포스트 차이나 역할을 했던 이 동남아 몇 개의 나라들하고 틀리게 외자 유치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네. 투자를 하는 외국계 기업, 한국계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 혜택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나 여러 가지 면세 이런 부분들을 세제 면제하고 감면 혜택.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에 그 사업 부지를 적게는 30년 이상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 같아요. 그러니까요. 30년을 공짜로 쓸 수 있다. 예. 그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그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내수 시장도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또 우즈베키스탄을 기반으로 한 인근 중앙아시아, 또 서남아시아와 동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외국 기업들의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가 이제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양국 간의 무역 증진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 우즈벡 측에서는 이미 2018년 12월 달에 무역 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예, 한국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그 공식적인 어떤 채널이 정부위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투자를 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진출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순수한 개인과 순수한 기업들이 회원이 돼서 여러 가지를 도와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회장님, 이 네.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회원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나요? 회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우선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혜택이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흥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협회에서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그 채널,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채널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그 서비스를 다양하게 우리 협회 회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특히나 우리 그 협회에는 우즈베키스탄 그 공무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라인으로 우즈벡 현지 정부 각 부처와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에 이런 다양한 또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저희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회장님, 어떤 사업 분야가 유망한가요? 네. 지금 우즈벡에 진출돼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네. 한 6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망한 업종이라 하면은 역시 이제 자원이겠죠. 그런데 역시 우즈벡의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는
경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경공업 분야에 진출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러한 그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를 설립하게 된 데는 두 분이 우즈베키스탄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삶을 바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회장님, 예, 회장님께서는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또 지난해에는 텅스텐 채광권 엄청난 자원 외교인데요. 네, 그걸 2조 원 규모나 채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냈다 들었는데 예. 어떤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750km 지점에 있는데 네. 매장량이 가치로 따지면 약 지금 시세로 약 한 2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됩니다. 네. 이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깊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탕수생이 과거에 생산되다가 지금은 전혀 생산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탕수생을 가지고 가공하는 회사들이 2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는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나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네. 그리고 품위도 1등 품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했다는데 국가적으로도 의의가 있고 네.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 무역투자 자문관을 맡고 계시고 명예 시민증까지 수여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어떻게 각별하게 시작이 됐고 또 해외에서 통한 비결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진출한 지가 2007년도에 진출했습니다.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본격적인 인연은 제가 2016년도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명예영사로 위촉을 받아서 주한 우즈벡 대사님이신 비탈리 펜 대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양국 경제 그 지원이라든지 또 민간 외교 발전에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서 또 여러 그 인연을 그 쌓아갔습니다. 네. 그 나름대로 제가 현지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현지화 전략, 로컬리제이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나 저희가 현지인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과의 그런 융화, 화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선순환으로 되면서 미력하지만 지금 10년 넘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현재 진행 상황. 양국 그 무역 교역량을 보면은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약 21억 불 정도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흑자가 20억 불을 초과했습니다. 너무 심한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우즈벡 정부에서도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FTA 그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신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에 또 유라시아 대륙을 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가 거의 그 중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이 시작되는 우즈베키스탄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국 차관급들이 대표자로 해서 지금 FTA가 활발히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네. 올해 이제 대통령께서 공식 방한을 하시면은 그때에 양국 정상께서 이렇게 서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비즈니스 협회에서도 관련돼서 여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의 비전을 무엇이고 또 어떤 협회로 거듭나고 싶은지 우리 회장님부터. 지금 한국과 우즈벡 관계, 외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더 공고히 되기를 바라고 네. 또 우즈벡과 한국의 경제가 교류가 됨으로써 우즈벡 경제도 활성화되고 한국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즈벡은 또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가 되기를 또 기원하고 저희 협회는 적극적으로 우즈벡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작정입니다.
부회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저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협회가 사실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공식 출범한 지가 됐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께 정말 그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협회로 거듭나기를 위해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북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신실크로드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많은 국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한 우즈벡 비즈니스 협회를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